꼴도 보기 싫다. 이 쓰레기나 가지고 당장 나가. 다시는 기어오지 마. 어머니. 제 환갑 생일날 남편은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왔고 치매 시어머니는 제게 쓰레기 보따리를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31해 전 시집 온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새벽 기도처럼 나는 주방에 서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환갑을 맞은 내 삶을 돌아봤다. 29에 시집와서 60이 되기까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 살아온 세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눈치 보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미역국 끓였어요. 거실로 나가 남편 태식을 깨우려던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남편 품에 안긴 채 자고 있었던 것이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도 불구하고 젊음이 넘쳐 흘렀다. 남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술병과 안주 찌꺼기가 어질러져 있었다. 뭐야? 내 입에서 새어나온 신음 같은 소리에 태식이 눈을 떴다. 그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일어났으면 됐네. 마침 잘 됐어. 태식은 여자를 흔들어 깨운 뒤 소파 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게 던졌다. 봉투가 내 발밑에 떨어졌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다. 겨우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협의서였다. 이혼하자. 30년 살았으니 됐잖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오늘이 제 환갑이잖아요. 환갑이 뭐 어쨌다고? 그동안 먹여 살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어차피 이 집도 엄마 명의고 내 재산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옆에 앉은 여자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오빠 그만해요. 아줌마 불쌍하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동정은커녕 조롱만이 가득했다.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3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 수발에 남편 뒷바라지에 가난한 집안 살림에 평생을 바쳤는데 환갑날 아침에 받은 선물이 이혼 서류라니. 정순아, 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계단 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86의 노구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오시던 시어머니는 거실의 광경을 보더니 눈을 부라렸다. 최근 들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나를 며느리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유독 또렷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셨다. 어머니, 저 정순이에요. 누가 정순이냐고. 넌 누구야?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는 내가 끓여놓은 미역국 냄비를 집어들더니 나를 향해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뜨거운 국물이 내 얼굴과 가슴에 쏟아졌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년아, 내 아들 유혹한 거지? 썩 꺼져. 당장 나가. 어머니, 제가 며느리 정순이라니까요. 거짓말. 내 며느리는 착하고 예쁜데 넌 늙고 추해. 거지 같은 년아, 나가. 시어머니는 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옷가지와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30년간 모아온 내 소중한 물건들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고 그 여자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낄낄거렸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줌마가 불쌍하잖아요. 태식의 말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한 뉘앙스마저 느껴졌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내 물건들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3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구나. 시어머니는 커다란 보따리를 만들어 계단 아래로 던졌다. 붉은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가 쿵소리를 내며 현관 앞에 떨어졌다. 이것까지 가지고 썩 꺼져. 다시는 이 집 문턱에도 얼씬거리지 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니 남편은 그 여자와 포옹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계단 난간을 붙잡은 채 나를 노려보고 계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흔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계신 듯한 슬픔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뭘 봐. 썩 나가지 못해. 나는 보따리를 질질 끌고 대문을 나섰다. 12월의 찬바람이 화상 입은 얼굴을 매섭게 때렸다. 30년을 살던 집이 내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환갑을 맞은 노파가 거리에 쫓겨나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보따리를 메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벤치에 앉아 보따리를 풀어보니 내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신발, 그리고 이상한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어보니 건물 등기부등본과 은행 통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순아, 미안하다. 오늘 내가 너한테 한 짓 평생 잊지 못할 거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태식이 알게 된 후로 전연이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지. 매일 밤 태식이랑 내 방에 와서 내 재산 얘기만 해. 내가 죽으면 이 집과 건물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정신이 또렷해. 하지만 치매인 척해야 했어. 그래야 저놈들이 방심하고 내가 너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이 보따리 안에 든 서류는 종로 내거리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작년에 몰래 내 명의로 산 건물인데 현재 시세가 50억이 넘어. 그리고 통장에는 10억이 들어있어. 다 내 거야. 내가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도 작성했어. 내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정순아, 30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넌 진짜 착한 며느리였어.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너였어. 태식은 어릴 때부터 속 썩이는 놈이었는데 내가 와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살았지. 그런데 요즘 들어 저 여자한테 홀려서 완전히 맛이 갔어. 오늘 너를 쫓아낸 건 연기야. 저놈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쫓아내야 저놈들이 안심하고 내 재산을 노릴 거 아니겠니? 그래야 내가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고 너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 미안하다, 정순아. 정말 미안하다. 오늘 내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은 거, 내 손으로 내가 제일 아끼는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었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곧 죽을 거야. 장례식에 오지 마. 저놈들이 너를 못 살게 굴 테니까. 그냥 멀리서 편히 살아. 이 재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어. 그리고 저놈들한테 절대로 재산을 빼앗기지 마.
내가 변호사한테 다 얘기해놨어. 김철수 변호사. 전화번호는 봉투 안에 있어. 저놈들이 유 원장에 대해 시비 걸면 바로 연락해. 내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어머님, 그동안 치매로 고생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연기였다니. 날 지키기 위해, 내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 모진 연기를 하셨다니. 나는 보따리를 꼭 껴안고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다. 냉정하고 까다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셨다.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철수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유 원장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확인해줬다. 나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만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았다. 시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재산을 헛되이 쓸 수 없었다. 2달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시어머니, 어머님, 나를 지켜주신 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다니. 장례식은 언제인가요? 모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느님의 남편분과 그 여자가. 그래도 가야죠. 어머님의 마지막 길인데.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부터 태식과 그 여자가 나를 막아섰다. 뭐하러 왔어? 엄마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옆에 선 여자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비웃듯 쳐다봤다. 여보, 내가 어머님 때문에 뭘 어쨌다고. 쫓겨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왔어? 엄마가 너 쫓아낸 후로 매일 가슴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어. 다 내 탓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장례식에 오지 말라던 당부.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고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죠. 이 여자가 지금. 태식이 손을 들려는 순간 변호사가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손님, 진정하시죠.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나는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다. 나를 쫓아낼 때의 그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미역국을 끓여드리면 보이시던 그 따뜻한 미소였다. 어머님, 정순이 왔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가 쫓겨난 며느리래. 엄마한테 구박받아서 쫓겨났다며? 그런 주제에 장례식에는 오네. 나는 개의치 않고 절을 올렸다. 시어머니를 향해,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 원장 낭독이 있었다. 태식과 그 여자 그리고 친척 몇 명이 모였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꺼내 들자 태식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 종로 네거리 건물과 예금 10억 원, 그리고 기타 모든 자산을 며느리 정순에게 상속한다.
아들 태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는 가족을 배신했고 그럴 자격이 없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치매였잖아. 이 유언장은 무효야. 고인께서는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셨고 완전히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날 속인 거야? 그 여자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건 사기야. 사기. 우리가 그 할망구 몇 달 동안 모셨는데 건물이 우리 거라고 했잖아.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건 나였다. 매일 밥을 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새 간병한 건 나였다. 그들은 단 몇 달 동안 겉으로만 웃으며 재산을 노렸을 뿐이다. 저는 어머님의 유언을 받들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태식이 나를 노려봤다. 너, 인연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엄마를 꼬드긴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말도 안 돼. 난 소송 걸 거야. 이 유언장은 무효야. 태식은 변호사를 밀치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 여자도 욕설을 퍼부으며 뒤따라갔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소송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소송이 시작됐다. 태식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냈다. 어머니가 치매였으므로 유언장 작성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나는 매 공판마다 법정에 출석했다. 태식 측 변호사는 나를 온갖 방법으로 공격했다. 정순 씨는 시어머니를 조종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한 것도 다 이날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재산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재산을 남기신 건 제가 진심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시어머니의 주치의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진료했던 내과 의사는 증언대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박순자 여사는 유언장 작성 당시 완벽하게 정상이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억력도 또렷하고 판단력도 명확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치매 증상을 봤다고 증언했는데요. 그건 연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여사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재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내가 치매인 척해야 며느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법정이 술렁였다. 태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의사도 매수한 거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결국 판결이 나왔다. 유언장은 유효하며 모든 재산은 정순에게 상속된다. 태식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태식과 마주쳤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붙잡았다. 정순아, 제발 반만이라도. 안 돼요. 어머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도 30년 부부인데 조금만. 30년 부부를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환갑날 이혼 서류를 던진 것도 상간녀를 집에 데려온 것도 다 당신이에요.
나는 태식의 손을 뿌리치고 법원을 나섰다. 뒤에서 그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엄마 잘못 모신 거 아냐? 건물이 우리 거라고 했잖아. 그들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산이 없어지자 사랑도 사라진 것이다. 나는 건물을 팔지 않고 월세로 운영하기로 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했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박순자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었다. 나는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아 좋은 일에 재산을 사용했다. 1년 후 거리에서 우연히 태식을 만났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다. 옆에는 그 여자도 없었다. 정순아. 태식이 다가왔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용건이 뭐예요? 돈 좀. 10만 원만. 밥값도 없어서. 은행에 가세요. 대출 받으시든지. 다 막혔어. 제발. 우리 30년 부부잖아. 나는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게 끝이에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태식은 10,000원짜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태식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 전 29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걸 참았던 나. 그 나는 이제 없다. 지금의 나는 61살 당당한 건물주다. 시어머니가 내게 준 것은 재산만이 아니다. 자존감이고 자유이고 새로운 삶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꽃을 올린다. 미역국도 끓여 올린다. 그리고 말한다. 어머님, 정순이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신다. 나는 매일 그 미소를 보며 힘을 낸다. 태식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나타났지만 나는 매번 거절했다. 그 여자는 태식을 떠났다고 한다. 돈 없는 남자에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태식은 빚에 쪼들려 쪽방에서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는다.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화분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여행을 간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에도 다녀왔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가서 바다를 보여드렸다. 어머님, 바다예요. 이렇게 넓고 아름다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와 함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어머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를 하시며 나를 지켜주셨다. 건물 임대 수입으로 나는 매달 고아원에 쌀과 반찬을 보낸다. 양로원에는 후원금을 보낸다.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머님의 선행을 이어가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밤에 꿈을 꾼다. 시어머니가 나타나 손을 잡아주시는 꿈. 잘 살고 있구나, 정순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꿈속에서 울면서 대답한다.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30년의 고통이 1년의 기적으로 바뀌었다. 환갑날 받은 이혼 서류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붉은 보따리 속에 든 건 옷가지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게 다 시어머니 덕분이다. 박순자, 내 시어머니이자 나를 딸처럼 사랑해 주신 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나는 오늘도 미역국을 끓인다.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30년 동안 의무로 끓였던 미역국이지만 지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끓인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짓는다. 어머님도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다. 영원히. 법정에서 승소한 날 변호사가 말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승리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그게 진실이다.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돈이 아니라 마음을 시어머니는 내게 물려주셨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생각난다. 환갑 생일날 아침 미역국 냄비를 들고 서 있던 나.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의 충격. 붉은 보따리를 끌고 대문을 나서던 그 처량한 순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나는 거울을 본다. 61살의 내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 당당하게 산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을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어머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다. 창밖을 본다.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새들이 지저긴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어머님, 봄이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봄이에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신다. 나도 미소 짓는다. 진심으로. 삶은 때로 잔인하다. 30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환갑날 이혼 서류라니. 하지만 삶은 또한 놀랍다. 쓰레기 보따리 속에 50억의 희망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30년의 고통도 환갑날의 수모도 다 의미가 있었다.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태식과 그 여자는 파멸했다. 재산을 노렸지만 결국 빈손이 되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다. 거짓 사랑의 당연한 결말이다. 반면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사랑은 진실이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30년 동안 내가 어머님을 모신 것처럼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피로 맺어진 아들보다 혼인으로 맺어진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준 시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나는 오늘도 건물을 관리하러 간다. 임차인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건물 상태를 점검한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물이니 잘 관리하는 게 내 책임이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본다. 복잡하고 바쁜 도시. 나도 저 속에서 30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다. 핸드폰이 울린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다. 태식 씨가 또 면담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간단히 답장한다. 거절하세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태식은 내 과거다. 끝난 과거. 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조촐한 저녁을 준비하며 혼자 노래를 흥얼거린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흥얼거려 본 적 없던 노래. 이제는 매일 부른다. 밥을 먹고 TV를 본다. 뉴스에서 고아원 기부 소식이 나온다. 박순자 장학재단에서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화면에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비친다. 나는 미소 짓는다. 시어머니도 저 하늘에서 미소 지으실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산이 아니라 선행으로.
밤이 깊어간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시어머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내일도 잘 살게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삶을 살게요. 사진 속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 정순아.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흐른다.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불안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정한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걸.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가 아니라 희생으로. 내일은 양로원에 방문하기로 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다른 어르신들께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게 내 삶이다. 61살에 시작된 새로운 삶.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삶.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붉은 보따리. 그 속에 든 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정수님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며느리를 위해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